기계안전공학 13주차 3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3주차 3차시 강의. 2차시에 이어서 3차시에서는 이 파괴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요 파괴검사를 할 때 저 굽힘이나 인장시험을 하는데요. 자,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재료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용 목적과 그리고 그 사용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진 하중이 또는 그 주어진 소재 조건에서 그 안전한 하중의 한계와 변형 능력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시험을 할 때 모재 또는 그 용접이 되어 있으면 용착 금속, 그러니까 용접부죠. 용접부 이 부분을 이제 절단을 해서 시험하는 방법이 굽힘 시험이 있고 인장 시험이 있어요. 또는 기타 변형을 주어서 파괴를 하는 그러한 검사인데요. 얘들이 목적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럼 시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인장기를 이용하는 시험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가 정적 시험이죠. 우리가 보통 보는 것들이 인장 시험인데요. 이 정적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인장 시험이 있고 굽힘 시험이 있고, 그리고 압축 시험은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것 이런 데서 하는데요. 이 금속에서는 압축 시험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경도 시험은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시험에는 이제 충격 그리고 피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온에서 하는 시험은요, 크리프 시험이 있는데요. 자, 이제 크리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뒤편에 가서 살짝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더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조물의 안전사고, 기계 구조물의 안전사고와 대책인데요. 자, 기계 구조물에서의 안전사고의 대부분은요, 그 기계 구조물의 손상은 뭐죠? 의미가? 이제 내부적으로 기능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놈이 축적되는 거죠. 그 기계 구조물의 손상에 기인하고요. 그리고 또 정적이나 동적 부하 상태에서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각종 그 하중 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 이 하중의 종류에 따라 허용 한계 하중이 달라요. 그래서 한계 최대 그 하중을 검토하고 이 하중 조건 이하로 운전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중 조건이 충격일 때하고 그리고 정적 하중일 때하고 이 한계, 그러니까 최대 허용 하중 값이 다르다고요. 말을 바꿔버리면 안전율을 다르게 부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파괴검사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파괴검사는 사용 조건에 따라 직접적이고 확실한 측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는 파괴검사는 정량적인 시험이니까 설계와 그리고 표준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얘는 정량적인 시험은 설계 전에 이때 하는 거지 설계한 후에, 제작한 후에는 불가능해요. 또는 사용 중에는 시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괴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그 정적 시험에서 첫 번째로 인장 시험인데요. 여기 인장 시험기예요. 자, 인장 시험기는요. 여기 이 크로스헤드 고정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크로스헤드예요. 이렇게 이 사이에 C편을 이렇게 걸어요. 이건 컬럼이고, 그리고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방향으로 힘을 가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물론 C편이니까 여기 표준점이 있어요. 그 C편을 보시면요. 우리 교과서 363쪽에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인장시편은 판재, 굽힘 또는 관제 전단 시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주로 인장 시험할 때 쓰는 것들은요. 단면이 원형인 봉제를 써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표준 시편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직경이 0.505인치, 이거 인치네요. 그리고 게이지 랭스, 여기 표점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어디죠? 이 턱에 여기 이제 크램프 있는 데거든요. 여기 반경이 8분의 3인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표준 시편을 써서 이제 인장 시험을 하거든요. 자, 인장 시험을 해서 이제 그 결과로부터 뭐를 만들어낼고 하면 이제 이런 선도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자, 이 선도는요. 우리 교과서 362쪽에 있는데요. 이런 선도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은 어디이겠어요? 여기 그 선형 탄성 거동을 하는 요 비례 영역 요 안에예요. 요 내부예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요. 그 후쿠의 법칙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그 후쿠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설명을 할 때 또는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 이 소재는 어떻게 거동하냐면 선형 탄성적으로 거동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요? 이제 후크의 법칙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응력 하는데 응력에는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하나는 공치 응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선도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 선도에서 보시면 선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선도가 있어요. 실선으로. 이건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예요. 엔지니어링. 여기는 이제 뭐 공칭 또는 이제 다른 말로 공칭 응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이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투루 스트레스예요. 투루. 우리말로 하면 지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지능력. 투루 스트레스, 투루 스트레인. 자, 우리가 보통 투루 스트레스, 투루 스트레인 요 커브를 이용하는 경우는요. 이제 소송 쪽에서 다룰 거고요.
우리가 보통 설계에서는 얘를 다루지 않죠. 설계에서는 뭐를 이용해요? 노미널 스트레스, 우리말로 공칭 응력인데요. 공칭 응력은 우선 그 공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단면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어떤 우리가 시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하중이 작용하기 전에 원래 단면이 있다고요. 원래 단면. 그쵸? 그 다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게요. 이 원래 단면이 A인데, 원래 단면이 A0인데 이놈에다가 내가 하중을 걸어볼게요. 이렇게 인정 하중을 이렇게 걸 수 있겠죠. 걸면 실제 요놈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이제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겠죠. 신장이 되겠죠. 신장이 되면 길이가 원래 길이가 LF, 그러니까 파이널 길이로 바뀌게 되면 단면이, 원래 단면이 뭐로 바뀌겠어요? 최종 단면 AF라는 단면으로 바뀌겠죠. 이게 뭐 프랙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놈 같은 건 한번 보세요. 요놈 같은 경우는요, L0보다 누가 크겠어요? LF가 크겠죠. 신장이 요만큼 신장이 됐으니까.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요, 원래 단면이 누구보다 커요? 길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가 늘어나면 단면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얘가 파괴가 되지 않으니까 최적은 똑같아요. 최적은 AL, A0, L0는 누구하고? AF, LF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 말들은요, 우리가 공칭 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하중을, 이 작용하중은 단면에 수직한 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면에 수직한 하중. 이 작용하중을 뭐로? 이 원래 단면적으로 나누어 놓은 이 평균 값이에요. 이건 평균 응력. 왜 평균 응력이라고 하느냐면요, 이 내력의 크기를 여기서 하중 또는 사실은요 작용 하중이지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력이 되는 거예요. 이 내력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 하중 값을 뭐로 나눴어요? 단면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우리가 공칭응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놈의 적용 범위는 어디라고요? 탄성 영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탄성 영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비례한도 이하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응력 얘기했으면 인장 강도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인장 강도는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요 영역은요, 이 재료가 파괴가 되지 않으면서 파괴가 되는 데는 여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인장 강도에서부터 파괴 강도가 일어날 때는 뭐가 줄어드나 보세요. 변형률은 커지는데 누가 적어져요? 작용하는 누가? 응력값이 작아져요. 그렇죠? 자, 여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요. 그건 요 뒤편에 가면 변형 경화를 얘기할 때 이제 얘기가 또 다시 될 거예요. 자, 인장 강도는요, 요 점을 기준이에요. 여기가 인장 강도 또는 다른 말로 UTS, Ultimate Tensile Strength라고 그래요. Ultimate Tensile Strength.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재료가 파괴가 되지 않으면서 지지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이에요. 이 최대 하중을 뭐로 나눠요? 원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장 강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이제 항복 강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항복 강도. 이 항복 강도는요, 언제 있냐면
소재가 대부분의 소재는요. 어디에서? 이 소재를 개발하고 한 회사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를 제시를 해요. 실험 결과 값으로. 근데 개중에는 이제 항복점이 이 항복 강도가 주어지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또 뒤편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 항복 강도는요. 여기 보도록 할까요? 비례 한도를 벗어나면 이 선도를 조금 제가 크게 그려볼게요. 이런 형태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요 정도 영역 되겠죠? 여기가 비례한도예요. 프로포션 리미트. 그리고 여기 살짝 왜 이제 거의 같은데요. 여기가 뭐냐면 탄성한도예요. 그리고 탄성한도를 지나면 요 탄성한도를 살짝 지나면 거기가 뭐냐면 항복 강도예요. 일드 포인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비례 한도나 탄성 한도가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하게 표현을 하지 않은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뭐로 같이 보라? 일래스팅 리미트. 비례한다고 항복 강도하고 이런 비례한다고 탄성 한도를 같이 봐주셔도 이 그림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럼 항복 강도는요. 이 항복점에서의 하중 값을 어떻게? 원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단면적은 원래 단면적이니까 변하지 않고요. 이거는 항복이 일어날 때, 즉 항복점에서의 적용 하중을 우리는 이제 그 항복 하중이 되겠죠. 그놈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항복점에서 하중, 즉 항복 하중을 이것도 항복점이 두 개가 있어요. 상항 요놈이 보면요. 여기를 또 확장해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 꼭대기가 상항복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하항복점이 되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항복점은 하항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으면 이 항복점은 전부 다 뭐예요? 하항복점이에요. 하항복점. 그래서 이 항복 하중을 원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이제 항복 강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 이제 강도에는 또 무슨 강도가 있냐면 파단 강도라는 게 있어요. 요점이에요. 요점. 자, 이제 이 작용 하중과 파단 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요,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인데요. 여기가 세로축의 스트레스고요. 여기 가로축이 뭐이겠어요? 그러면 스트레인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탄성 영역을 지나서 어디? 퍼펙트 플라스틱 또는 완전 소성이거나 일딩이 일어난 부분이 여기에요. 쭉 요 영역이거든요. 요 영역에서는요. 퍼펙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플라스티시티이기 때문에 하중의 증가 없이도 뭐가 일어나요? 완전히 소성 변형만 일어나요. 소성 변형이 일어나니까 뭐가 돼요? 스트레인 값이 쭉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면 이제 이 소재를 이루고 있는 결정 조직이 이제 얽히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금속의 단면을 보면요. 얘네들이 뭐 이렇게, 이건 나도 몰라요. 뭐 신이나 할까? 여기 이제 핵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런데 각 위치에 핵들이 만들어질 건데요. 핵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결정 조직이 미안합니다. 결정립이 이렇게 각자 성장을 하게 돼요. 여기는 뭐 방향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결정들의 방향이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응고가 시작하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뭐 탄소가 됐든 잉여 원자들은 이쪽으로 결정립계로 이렇게 모여요.
특히 탄소들은 결정육계를 보면 시커멓게 돼 있어요. 셈이나 이런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요놈들이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면서 얘들의 이 방향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서 얽혀요. 이런 이 방향이 다르니까 요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얽혀서 얘가 슬립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요 결정립계 요런 원자들은 얘들이 인장이 되는데 인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성 변형이 일어난 다음에는 늘어나기는 하는데 얘가 여기서 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선형 탄성이잖아요. 선형적이잖아요. 기울기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소성 영역이라 얘는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그 지능력과 진병률 관계를 맺어주는 방정식인데요. 관계식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바뀌어진다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요. 그 변형 경화니까 강도가 강해져요.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트레인 값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 값도 증가하는데 기울기는 낮아져요. 자, 이 기울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놈이 큰가? 작아져요. 작아지다가 어디에 오면 인장 강도에 오면 맥시멈 상태가 돼버려요. 맥시멈 상태. 요 상태가 이 방정식에서 보면 요 스트레인 값하고 누구? 요거 변형 요거 저 n을 변형 경화 지수라고 그럴 건데요. 요 놈이 같아지는 점이에요. 요 점이 여기 요 점인데 여기에 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중의 증가가 그러니까 요 강도의 증가가 누구? 이 단면적이 어떻게 돼요? 단면적의 감소 효과가 변형 경화에 의한 강도 증가 효과보다 요 놈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딱 하고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끊어져요. 그 점이 파단이에요. 그 점이. 그래서 보면 요 파단될 때 이렇게 보시면 이게 꼭 뭐 요 점은 아니겠지만 이 커브는요. 그리고 금속마다 다 달라요. 이건 뭐냐면 저탄소강을 기준으로 작성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모든 금속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 적용하는 것들은 저탄소강 또는 마일드 스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우 카본 스틸 또는 마일드 스틸 이런 애들의 한정된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 항복점이 잘 주어진 애들이 있는데 안 주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항복점을 찾아야 돼요. 항복점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옵셋 메소드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항복점이 예를 들어서 뭐 요점이다. 이렇게 딱 이 실험 결과로 그 값을 데이터로 제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 애들이 어디냐면 미국 애들보다 유럽 애들이에요. 유럽. 이 유럽 애들은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자주 있으면서 주어지는 것들이 뭐로 주어지냐면요. 0.2% 옵셋을 써라. 또는 0.1% 옵셋을 써라. 이렇게 기술 사용사에 딱 정해 놓아 버린다고요. 그 유러피언 코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 푸른 선도가 뭐이겠어요? 이게 노미널 스트레스, 노미널. 그리고 이거 노미널 스트레인, 노미널 스트레스.
요 커브잖아요. 자, 근데 얘네들은요. 자, 여기 뭐죠? 스트레인이고 여기가 스트레스잖아요. 이 스트레인을 보세요. 내가 하중을 가해서 쭉 가했다가 어느 위치에선간 하중을 딱 증가하지 않고 정지시킨 상태에서 하중을 제거해 보세요. 그럼 요 선도를 만들 때 그 따라갔던,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던 요 푸른색 선, 요쪽으로 증가했다가 그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어디로 와요? 이 원점으로 돌아온다고요. 이 한계 영역이 어디냐면 탄성 한계인데, 그 탄성 한계가 비례 한도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비례 한도보다 살짝 크다고 그랬어요. 탄성 한계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 내가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다가 하중을 제거를 했더니 퍼머넌트 셋, 영구 변형률이요, 여기가 0.1%일 때가 있다고요. 또 어떤 경우는 0.2%일 때가 있다고요. 주로 0.1%는요 스테인리스 스틸들에 적용될 거예요. 0.2%는 카본 스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0.1%이고 여기가 0.2%가 될 거라고요. 요 영구 변형률 0.1% 또는 0.2%에서 원래 선형 탄성 영역 또는 탄성 영역에서 이 선도와 평행하도록 선을 그어봐요.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요. 만나는 점에서 왼편으로 딱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읽으면 요 점이 뭐가 돼요? 아, 이게 0.1%일 때 뭐가 되죠? 항복점 또는 항복 응력이 되겠죠. 여긴 하중으로 표현했는데 하중보다는 여기 연신율이니까 이거 응력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가 뭐가 돼요? 0.1%. 그 퍼머넌트 셋에 해당하는 항복 응력이에요. 여기는 뭐죠? 퍼머넌트 셋 0.2%에 해당하는 항복점 또는 항복 응력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여기다 좀 써놨는데요. 살펴보니까 항복점은 재료의 인장 하중을 가해서 얻어지는 응력과 변형률 곡선에서 탄성 한도가 끝나고, 이게 요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푸른색. 그래서 여긴 푸른색. 그리고 소성 변형이 시작되는 점인데요. 이게 연광과 같은 다결정 조직을 가진 금속에서는 누가 항복점이 명확한데요. 이 항복 현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료의 시편에 대해서 영구 변형률이 0.2% 또는 0.1%, 이때 요점들이에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점들에 해당하는 이 응력값을 뭐로 정해요? 항복 응력값으로 정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건 잘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노미널 스트레인인데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원래 길이에요. 여기 원래 길이가 L0예요. 근데 내가 하중을 여기에 이렇게 하중을 P를 가했더니 요놈이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요만큼은 늘어나겠죠. 요 길이를 델타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최종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L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변형률은요 엡실론으로 쓰는데 원래 길이 요놈이죠. 하중이 가해지기 전 원래 소재의 길이에요. 이 놈으로 늘어난 양이 어떤 놈이 되겠어요?
델타가 되는데 얘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L-L 제로. 이 B를 우리는 변형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살펴보니까 이건 차원이 보면 기럭지 차원이니까 L이 되겠죠. 얘도 기럭지 차원이니까 L이 되잖아요. 딱딱 하고 나면 얘는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차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는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이제 후쿠의 법칙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후쿠의 법칙. 자, 후쿠의 법칙이 만족되는 구간은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은 좀 잘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 사실은 비례 한도 P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로포셔널 리미트. 여기는 원점이 되겠죠. 여기는 뭐예요? 스트레인이고 여기는 뭐죠? 스트레스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로 위에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2라고 되어 있는 게 탄성한도예요. 그런데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항복점도 여기는 어퍼 일드 포인트, 여기는 로어 일드 포인트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로어 일드 포인트예요. 자, 그럼 탄성이란 그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물체가 외부에서 외력을 가한 거죠. 외력을 가해서 그 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력 때문에 얘가 변형이 돼요. 늘어나는 거죠. 변형이 된다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늘어남. 근데 그놈을 제거했더니 요 물체가 원래 상태로 그대로 돌아와요. 똑같은 경로를 따라. 이와 같은 원래 상태로 똑같이 되돌아오려는 이런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탄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는 비례 구간이니까 요 기울기가 이게 뭐죠? 입시론이고요. 이게 뭐죠? 응력이고요. 그럼 기울기 2는 어떻게 쓰겠어요? 이 기울기는 스트레인을 스트레스로 나눈 값이에요. 근데 요 값은 어디에서? 탄성 구간 내에서는 일정해요. 자, 후크라는 사람이요. 뭐를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건 응력을 가하면요. 응력을 가하면 늘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변형률이 생기는데요. 얘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얘가 이제 비례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비례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항등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두 놈 사이에 항등 관계를 맺어주는 어떤 놈인가 있는데 그 놈이 뭐였어요? 그 놈이 바로 탄성계수였어요. 탄성계수. 이 놈을 찾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아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찾는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럭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시편을 하나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런 시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그냥 제가 편의상 이 원형 시편을 이렇게 그렸어요. 당연히 A 제로이겠죠. 초기에는 내가 이런 하중을 딱 이렇게 가하면요, 요 기럭지가 원래는 L0였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인장 하중을 가하게 되면 요 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요 늘어난 놈을 델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변형률은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원래 기럭지에다가 최종 기럭지에서 원래 기럭지를 뺀 놈, 그게 늘어난 양이잖아요. 그놈이 델타가 되잖아요. 이 놈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놈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L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길이가 늘어나면 요 하중 방향으로 요거는 이제 인장인 경우요. 요 압축인 경우는 달라지죠. 원래 기럭지분의 압축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L-L0를 해버리면 얘는 값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는 인장인 경우, 이건 인장인 경우, 이건 뭐죠? 압축인 경우. 자, 얘가 다시 이로 돌아와서요. 얘가 길이가 늘어나면 누가 요 하중 방향에, 요 축하중이니까 요 축 방향으로 늘어난 대신에 요 축과 수직한 방향,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으로는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원래 반지름이, 아니 원래 직경이 D0였으면 나중에 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단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놈을 D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방향에, 레터럴 방향, 횡 방향으로는 원래 직경이 얼마? D0였는데 늘어난 놈에다가 D0를 빼주면 요놈 뭐가 되겠어요? 요놈. 하여튼 결과는 마이너스 얼마인가 되겠죠. 마이너스 값이 될 거고, D에 D0 이런 D 마이너스 D0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걸 누가? 포화송이라는 수학자가 이걸 이제 찾아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는고 하면, 이제 기준은 인장 기준으로 했어요. 압축이면 부호가 바뀌니까 결과가 똑같아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혼란할까봐 이제 이거는 지워 드릴게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딱 따서 이걸 누로 썼어요. 아, 그리고 하중이 작용하는 종방향 변형률에 대해서 어디? 횡방향 변형률 요 놈의 B를 포화송 B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까 보세요. 요 놈이 플러스이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근데 B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다 뭐를 붙여놨어요? 딱 마이너스를 붙여놨어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그 말을 써놓은 게 어떻게 써놓는가 하면, 자, 요 C편의 길이 방향으로 하중을 가했어요. 그러면 길이 방향으로는 인장이 되는데 단면 방향으로, 이 방향이죠. 단면 방향으로는 이 직경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하중이 작용하는 길이 방향의 변형률에 대한 요놈이죠. 길이 방향 변형률에 대한 횡 방향의 변형률 B, 요 B잖아요. 요 B를 우리는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포화송 B로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B가 마이너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값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뭐를 붙여줬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줬죠. 요게 싫으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절대값을 씌워놔도 결과는 어떻게 써요? 똑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 우리 교재에 있는 얘기를 이제 한 예제를 하나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니까 여기 어떤 놈이 있을까요? 예. 예제가 연수 문제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좀 이 앞으로 가서 여기 더 있나? 여백이 없어가지고, 예, 여백이 없어서 제가 얘들을 좀 지우고 문제를 하나 좀 풀어봐 보도록 할게요. 요 뒤편에서 더 얘기를 하기는 할 건데요. 오늘 수업한 내용이어서 한 이해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 문제를 다뤄볼게요. 어떤 단면이 사각봉인데요. 사각봉인데 단면이 사각형이네요. 사각형이니까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겠죠. 이런 형태로. 근데 보니까 요 놈이 얼마야? 5mm. 이런 요 놈이 5mm. 그리고 여기가 얼마? 2mm. 이렇대요.
이런 사각봉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얼마? 인장하중을 얼마를 가할 거냐면 2000kg 포스를 가하겠대요. 우리 책은 다 공학 단위를 쓰더라고요. 이럴 때 응력은 얼마냐요. 자, 요 놈이 가해지기 전 원래 면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놈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2 곱하기 5 하니까 얼마죠? 10mm의 제곱이 되잖아요. 작용하고 있는 하중은 2000kg 포스잖아요. 그럼 응력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요, 좀 요까지 여기 작용하는 하중 P가 이렇게 될 건데 요게 10mm의 제곱, 그리고 요게 얼마? 2000kg 포스 되나요? 요거 이렇게 딱 쳐주고 나면 얘는 접두사를 도입해서 쓰면 얘가 얼마가 되게요? 200 메가파스칼. 아이고 잘못했네요. 단위가 메가파스칼이 아니죠? 이 SI 단위만 쓰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아이고야. 이건 200 얼마가 되죠? 왜 이러나? 다시 쓰겠습니다. 200kg 포스에 뭐가 되죠? 밀리미터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뒤편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작용하는 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에 작용 하중, 이건 조건이 있어요. 작용 하중이 이 프리바디로 이렇게 딱 잘라보도록 할게요. 수직하게 자르면요, 이놈이 이런 상태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하중이 작용하고요. 하중, P가 작용하고 여기 내력이 작용해요. 내력.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균이라고. 단면이 균이라고. 물론 어디에 따라? 축에 따라. 그리고 소자가 등방성이고. 이럴 때 균일 재료에서 이런 평형방 정식을 만들면요.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평형방 정식을 만들면 P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P 플러스 N은 재료가 되세요. N이 P가 돼요. 이 N이 뭐냐면 내력인데요. 이런 조건 하에서 누가 이 작용하는 외력과 내력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관계식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조금 더 이렇게 진행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요, 다음 시간에 혹시 가능하면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여기서부터는 14주차에 이제 14주차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14주차 강의면 우리 강의의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하여튼간 좀 복습을 잘 해주시고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